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효력으로서 첫째, 소송 계속, 둘째, 공소시효의 정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심판 범위의 한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 범위의 한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소제기에 의하여 한정되는 심판의 대상은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인적 효력 범위와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객관적 물적 효력 범위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소제기의 주관적 인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248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이란 피고인으로 특정해서 공소장에 기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이 을의 성명을 모용해서 공소장에 을이 피고인으로 기재돼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성명 모용의 경우나 공소장에는 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을이 마치 갑인 것처럼 공판정에 출석을 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위장 출석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명을 모용당한 을이나 위장 출석한 을에게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공소장에 표시된 피고인과 실제로 법원의 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누구를 피고인으로 보아 공소 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에 관해서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요. 의사설은 검사가 실제로 공소를 제기하려고 의도한 자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표시설은 공소장에 피고인으로 표시된 자가 피고인이라고 하지요. 행위설은 실제로 피고인으로 행위하거나 피고인으로 취급된 자가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실질적 표시설은 위에서 본 의사설이나 표시설 및 행위설들을 결합을 해서 피고인을 정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성명 모용과 위장 출석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명 모용의 경우에는 아래의 판례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1981년 7월 7일 선고 8일도 182 판결을 보고 성명 모용 소송의 경우에 과연 공소 제기의 효력이 이름을 모용당한 피모용자에게 미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갑이 타인 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 갑에 대해서만 미치고 명의를 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유창호라는 사람은 공소의 유현중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 사실은 유현중에 대한 것입니다. 유현중. 따라서 유현중이 유창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유현중을 유창호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유창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설명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창호는 을이 되고 유현중이 갑이겠죠. 그래서 피모용당한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모용자인 유창호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대에 해당한다 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피모용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하는 것이죠. 다만 괄호 속에서 부가적인 법리를 판시하고 있는데요. 원심 판결은 수사 과정에서 소송 행위를 한 위 유현중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하여야 하고 갑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이 행위설에 입각한 당사자 표시 이론에 맞는다고 하고 검사의 피고인 표시 정정 신청을 유창호에 대한 것으로 보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심이 위 유창호에 대한 관계에서 공소기각을 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단순한 표시 정정으로 인정되는 한 이는 공소장 변경과 달리 법원의 허가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소장
공소장의 정정과 공소장 변경은 다르는데요.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몇 판례를 더 살펴봄으로써 성명 모형의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1984년 9월 25일 선고 84도 1610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을 보고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그렇죠? 피고인 갑이 타인의 성명, 을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사칭하여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의 효력은 명의를 사칭한 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명의를 모용당한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가 있죠.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 외인과는 별개의 사람이고 본건 공소 사실은 공소 외인에 대한 것으로서 갑에 대한 것이라는 얘기죠. 갑이 피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인적사항을 모두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 외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본건 공소의 효력은 피고인인 을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 을에 대한 공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탐지하고 이 사건 피고인을 공소 외인으로 하여 갑으로 다시 하여 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본적,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피고인 표시 정정 신청을 하였고요. 피고인 표시 정정 신청을 법원에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공소 외인 갑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 절차를 진행하여 유죄 판결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의 효력은 처음부터 공소 외인인 갑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그 일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그에 대하여 심판한 이상 정정 전의 피고인인 을은 모형관계가 바로잡혀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되었다고, 즉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자에 아니한 자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 탓인지 그에 대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음은 필경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기소화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년도 판결에서는 피고인 표시 정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93년 1월 19일 선고 9.2도 2554 판결을 읽고 역시 성명 모형의 경우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 변경 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공소장 변경과 다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판례 내용을 보시면요.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검사는 피고인 을이 91년 3월 28일 도박을 하였다고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은 그 공소사실은 공소 외인 갑에 대한 것인데 갑이 수사 단계에서 을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거,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갑을 을로 오인하여 기소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한 것인데 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을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을 을로부터 갑으로 변경하고자 허가신청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약식명령의 인적사항을 갑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고 위 약식명령과 경정결정을 갑에게 송달하고 이 사건 공소의 효력은 을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을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계속 피모용자에겐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인 바 이는 피고인의 표시상의 착오를 경정하는 것이지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298조에 따른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법원의 허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표시 정정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검사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하여 그 모용관계를 바로잡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형상 피모용자 명의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형사소송법 2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검사가 표시 정정 신청을 해서 표시를 바로잡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피모용자에 대해서.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을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에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해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피고인 을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약식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은 성명을 모용당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공소 제기의 효력은 을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모용자인 공소인 갑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약식 명령이 발하여지고 피고인 을이 이를 수령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진정한 피고인인 공소인 갑에게는 아직 약식 명령의 송달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경정할 수 있으며 본래의 약식명령 정본과 함께 이 경정 결정을 모용자인 공소인 갑에게 송달하면 이때 그 약식명령은 적법한 송달이 있고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피고인 을은 본래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통상의 공판 절차의 진행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을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고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한 셈이 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소기각에 판결을 하는 것이 옳다. 성명모용의 경우 법리를 종합해서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래 97년 11월 28일 선고 97도 2215 판결을 읽고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 갑이 다른 사람 을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 을이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 갑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 갑이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 을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바로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 갑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 을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 갑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 을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피모용자 을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에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 을을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 을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 을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진정한 피고인인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인 피고인 갑에게 송달하면 이때야 비로소 위 약식명령은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이 약식명령 확정된다. 위 앞에서 살펴봤던 판례의 내용과 동일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성명모용이 판명된 경우에는 비상상고에 의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상상고설과 피모용자가 검사에게 전과 말소를 신청하여 수사자료표, 수용인 명부 등의 전과 기록을 폐기해야 한다는 전과 말소설의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비상상고에 대해서는 제14장의 상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14장의 상소 부분이 아니고 재심과 비상상고 특별 구조 절차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전과 기록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나 수용인 명부와 같은 전과를 말소하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제기의 효력 심판 범위 한정과 관련해서 위장 출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위장 출석은 성명모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용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공소장에는 갑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을이 갑인 것처럼 공판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 이거 위장 출석의 경우에 갑을 실질적 피고인, 을을 형식적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갑에게만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위장 출석의 경우 인정신문하는 단계까지 위장 출석의 사실이 밝혀지면 을을 퇴정시키고 갑에 대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사실심리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에는 을에 대하여 사실상의 소송 계속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봐서 327조 2호에 의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 성명모용의 소송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한편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식적 피고인에 대한 구제 방법으로는 재심으로 해야 된다는 견해와 비상상고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역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심과 비상상고에 대해서는 14장의 비상구제 절차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그런 견해가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소 불가분의 원칙을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대하여 미칩니다. 이를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공소 불가분의 원칙은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그 효력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 범위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건의 단일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제기 효과가 미치는 범죄 사실이 하나냐 두 개냐를 따지는 것이고요. 동일성은 시간이 비록 경과하고는 있지만 그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실관계의 증감 변경에도 불구하고 전후의 범죄 사실이 그 동질성을 유지하는 성질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네, 펜을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렇게 시간이 쭉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그런데 어떤 특정한 시점, 이 A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행위가 하나냐 두 개냐, 사건이 하나냐 두 개냐를 따지는 것이 단일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종적인 측면에서요. 횡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지만 A를 전후해서 있었던 이 횡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이렇게 증감되는 변경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 전후의 범죄 사실이 사건이 동일한 것이냐, 범죄 사실이 동일한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동일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로의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단일성의 문제와 가로로 생각할 수 있는 동일성의 문제를 포함해서 범죄 사실이 일부냐 전부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또 범죄 사실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설명하면서 또 등장을 하니까요. 그때 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 표에서는 고소 불가분의 원칙과 공소 불가분의 원칙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를 공부하면서, 수사의 단서를 공부하면서 고소의 불가분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해서 공소 불가분의 원칙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먼저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의 특유한 원칙으로서 한 개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 사실의 전부에 효력을 미치고, 공범자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고소 불가분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소 불가분의 원칙이란 공소 제기의 효력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그 전부에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만 적용되는 데 반해서, 그렇죠? 저희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공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냐 비친고죄냐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범죄에 적용이 됩니다. 즉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원칙임에 대하여 공소 불가분의 원칙은 공소의 효력 범위에 관한 일반 원칙이 되겠습니다. 양자의 차이는 주관적 불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드러나는데요. 즉 고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친고죄의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지만, 이에 반해서 공소 불가분의 원칙에서 공소의 효력은 아무리 공범이라 하더라도 기소된 피고인의 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고 기소되지 않은 공범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지요. 그 점이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 제기의 효력 범위와 법원의 심판 범위, 공소장 변경의 허용 범위, 확정 판결의 효력 범위를 둘러싸고 특히 법원의 심판 대상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 사실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라는 범죄 사실 대상설, 공소장이 기재된 공소 사실 및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을 모두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소인 대상설, 그에 반해서 소인 대상설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소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한 이원설인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며 잠재적 심판의 대상은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현실적 심판의 대상으로 된다는 견해가 공소장 기준, 공소사실 기준 이원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기준 이원설. 대법원은 아래 판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소사실 기준,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기준 이원설, 즉 공소장에 표시된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고 그와 같은 현실적 심판의 대상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며 이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 83년도 11월 8일 선고 82도 2119 판결을 읽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게 무엇이고 심판의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원의 심판 대상은 공소사실과 그렇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공소장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나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공소장 변경에 따라서 추가 변경된 사실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 하더라도 소송 진행에 의하여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이상 심판하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현실적 심판의 대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또는 공소장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된 사실 또는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추가 변경된 사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그 현실적 심판의 대상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래서 잘못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현실적 심판의 대상과 잠재적 심판의 대상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판례 입장이 그런지 아래 91년 5월 28일 선고 90도 1977 판결을 더 보시면서요. 법원의 심판 대상 및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공소장 변경 내용이 이제 같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과 소송의 발전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된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앞서 살펴본 판례와 마찬가지죠.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이렇다는 것이죠.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공소장이나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어 현실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실은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가 계속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법원이 임의로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는 어떤 경우가 문제됐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시 산하 구청 시민봉사실 호적계의 호적주임으로 근무하면서 호적의 편제 또는 기재 등의 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인데 행사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호적 정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서울시 산하구청 호적계장 시민봉사실장과 공모하여,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호적 정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위 공소사실이나 원심의 인정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구청 시민봉사실의 호적 업무를 보조하는 자로서 판시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호적 정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다만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호적 정정 허가 신청서를 단독범으로서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를 결재권자인 시민봉사실장 등과 공모하여 작성 행사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이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 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관건은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위 호적계장이나 시민봉사실장과 의논이 되어 판시와 같은 호적 정정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고, 위 시민봉사실장은 위 신청서의 정정 사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결재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여 온 바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재판 과정에서요, 원심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단독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 사실을 그 범행 사실의 내용이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이 그런 주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니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미는 뒤에 나오는 공소장 변경을 공부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아래 1983년 4월 26일 선고 83도 323 판결을 읽고, 감금 행위가 강간 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한다면 그 죄수는 어떻게 되는지, 강간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주행함으로써 주행하고 겁을 외폭해 한 행위가 감금죄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일죄에 관하여 고소 취하가 있는 경우 다른 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심은 피고인은 1980년 7월 10일 10시 22분경인가요? 이 기재가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 10일, 날짜 7월 10일이고 10시 22분경이 되겠습니다. 전남 8가 33006호 화물자동차에 조개를 싣고 충남 홍성군 금마면으로 운행 도중에 피해자 허아무개가 예산읍 실내 원리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옆에 태우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이 생겨 목적지로 데려다 주지 아니하고 하차 요구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면서 같은 달 11일 00시 50분경 강제로 추행을 하고 01시경에는 강간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강간할 의사를 버리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그 차에 태워 공주군 산성동 소재의 동진장 여관 앞길까지 운행하여 동여관 방실에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질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감금의 소위는 강간의 수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강간 미수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이상 그 수단에 지나지 않는 감금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 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별도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폭해하고 50km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로 연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고 감금과 강간미수의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협박행위를 이루고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 감금과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40조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형법 제40조의 소위 상상적 경합은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형상 일죄로서 처벌한다는 것이고 또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가벼운 죄는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단된다는 것이지 가벼운 죄는 그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그 당시 이 판례 시행 당시에 친고죄였다는 거죠.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가벼운 감금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심은 당연히 공소제기된 감금죄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도 강간미수죄에 관한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감금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리에 따르더라도 감금죄와 강간미수죄가 상상적 경합에 있다면은 지금은 이제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강간미수죄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두 죄를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형법 총론에서 배웠던 상상적 경합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였고요. 자, 이렇게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판례 입장에 따를 때에는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기준 이원설이다. 그래서 원래부터 공소장에 기재되었던 공소사실이나 예비적 택일죄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 또는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로 기재된 공소사실이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설사 그 현실적 심판의 대상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는 잠재적 심판의 대상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소제기의 객관적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 상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상해 부분을 빼고 강도죄로만 기소할 수 있는지, 강도상해와 같은 결합범의 경우 일부만 기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다수의 범행 가운데 일부 행위만을 기소할 수 있는지, 포괄일죄의 경우, 또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 그 일부만 분리해서 기소할 수 있는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줄여서 일부 기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결합범의 경우라든지 포괄일죄의 경우라든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문제는 일죄의 전부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 조건도 구비된 경우에 검사가 일부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상해 예를 앞에서 들었지만 강도상해가 다 인정이 되는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빼고 강도만 기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일죄 일부에 대하여만 혐의가 인정되거나 소송 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와 같은 일죄 일부 기소 문제에 대해서 공소제기가 일부에 대해서 허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고요.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절충설은 원칙적으로는 전부에 대해서 기소해야 되지만 검사가 범죄 사실의 일부를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의 경우, 과형상 일죄,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운데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 아래 99도 1904호 판결에서 보겠습니다. 또는 중한 구속요건 사실에 포함되는 경한 구속요건 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989도 582 판결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적법한 공소 제기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적극설의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런지 아래 99년 11월 26일 선고 99도 1904 판결을 읽고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하고 자기 범인 범인 도피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국방부 합동조사단장으로부터 공소의 원아무개의 병무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인 공소의 박아무개를 체포하도록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박아무개와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나아가 박아무개를 위하여 서류를 전달해 주는 한편 그의 예금 통장까지 개설해 주고서도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와 자기 범인 범인 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공소제기권자는 재량에 의하여 자기 범인 범인 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군 검찰관이 피고인의 행위를 범인 도피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직무유기죄로만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에서 원심이 그 공소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직무유기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에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주 22회에서 이 판례를 두고 학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적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 판례 96년 10월 11일 선고 96도 1698 판결을 보고서는요. 특수절도로 기소가 된 다음에 추가로 상습 특수절도죄가 기소된 경우에 그 심리 과정에서 모든 범죄 사실이 포괄해서 상습 특수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검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이 경우 검사의 추가 기소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경우라면 법원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포괄일죄의 일부가 기소된 경우에 심판 범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소된 사건의 현실적 또 잠재적 심판 범위는 그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사실만을 기준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 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제를 하고요.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단순 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 기소하였으나 추가로 별도로 기소하였는데 심리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 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 특수절도인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 사실에 추가 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 범행으로 변경을 하고 공소장 변경을 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원래 방법이라는 얘기죠. 하고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소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온당한 처리라고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위와 같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 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 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 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 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 이미 밝혀진 경우라면 위 추가 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 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공소장 변경과는 절차상 차이가 있을 뿐 그 실질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으므로 위의 경우에 검사의 성명에 의하여 추가 기소의 공소장의 제출은
포괄일제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고 죄명과 적용법조를 포괄일제의 죄명과 적용법조로 변경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한 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라면 경우에는 위 추가 기소에 의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추가 기소를 통해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하고 추가 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대법원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형사소송법 298조의 공소장 변경 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당사자주의적 견지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 할지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지 아니하면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고인이 예상하지 아니한 처벌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포괄일제가 추가 기소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심판 대상이 되는 사실이 명확히 제시되어 피고인이 방어하여야 할 대상이 분명히 한정되므로 이를 공소장 변경으로 보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이중 기소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두 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지만 포괄일제의 일부 사실이 두 차례에 걸쳐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으로 보아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고 추가 기소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이상 피고인이 이중 위험에 처할 수는 없고 한 개의 판결이 선고될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실체 판결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게 되므로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또한 이를 허용하는 것이 절차 유지의 원칙이나 소송 경제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절차 유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각조 23에 설명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판례는 포괄일제에 있어서 포괄일제의 일부를 이루는 범죄를 먼저 단순일제로 기소했다가 그 나머지 범죄 사실을 포괄일제의 나머지 범죄 사실을 후에 기소한 경우 원래 그 두 범죄가 전부 포괄일제에 있는 경우라면 원래 공소장 변경을 거쳐야 되는데 뒤에 포괄일제로 기소한 상습절도를 특히 지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상습절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의 특수절도가 되겠습니다. 상습절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하나의 판결이 선고될 경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같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또 이중기소의 문제에서 실체 판결이 두 개가 나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뒤에 포괄일제로 기소된 부분을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그 추가 기소에 의해서 공소장 변경이 된 것으로 공소장 변경의 신청도 아니고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 판결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시한 사안입니다. 네, 기존에 공부했던 것과 달리 심판의 대상이 등장하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죠. 소송 절차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심판의 대상과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이 여러 군데에서 언급된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